수천 년 역사 동안 한국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지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북한 쪽이 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오기가 사실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쳐들어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북쪽부터 여기 서울까지 다 평야였다고 생각해보면 과연 한민족이란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중국이 그냥 밀고 들어오기 너무 좋은 구조였는데. 그렇죠. 푸틴이 고민한 게 우리의 고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북 언더스탠딩 2부. 오늘. 네, 선배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셔야지. 저희... 미니빈스 로스터리 북 언더스탠딩은 이 미니빈스 로스터리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커피도 맛있고 아주 양심적인 커피 회사니까 여러분들 미니빈스 로스터리 망하면 북 언더스탠딩 망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 많이 사주시고 자 남궁민 작가님이 쓰신 오독의 즐거움에 있는 책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데 1부에서는 지리의 힘 배웠죠. 네. 지리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책은 좀 재미없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영국 애들 그 서양인의 뇌구조에서는 일단 지리를 보고 쫙 파악해서 이건 이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지리를 그 나라의 팔자, 운명으로 많이 생각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우리도 지리를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재미는 없다. 네. 그래서 지리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책이 있다. 네.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게 누구냐면 피터 자이안이라는 지정학자가 쓴 책인데 네. 책 이름을 딱 말씀 안 드리는 게 피터 자이안이 한국에 소개된 책만 4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젊은 학자예요. 그런데 출간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2018년부터 거의 2년에 한 권꼴로 책을 내고 있어요. 돌려막기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제목도 좀 길고 미국 책 특징이 제목을 엄청 길게 짓거든요. 가만히 그렇죠. 보면은 부제 달고. 네, 부제가 거의 그러니까 부제처럼 짓잖아요. 그런데 4권인데 4권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돌려막기네. 사실 이 사람은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 이 학계에서도 원래 학자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쵸. 원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말을 엄청 확실하고 세게 합니다. 근데 주장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그 학계에서는 사실상 조금 이단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친구는 조금 너무 나댄다. 사짝기가 있어.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학자가 한국에서 그 지정학 변방인 한국에서까지 주목받게 된 원인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스타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본 지정학계 인물일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대부분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할 우려가 있다. 서방은 봤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까가 대세였거든요. 네. 피터 자이안은 2018년쯤부터 쓴 책에서 꾸준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 그래요? 네. 주장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듣기에도 그런 주장을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피터 자이안을 설명한 딱 한 가지의 키워드는 셰일 혁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셰일 혁명 익숙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이제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실상 에너지 자립국이 됐다. 석유 그렇죠. 자립국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이거 다 동의를 하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지금까지의 국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피터 자이안은 이건 정말 혁명이고 미국은 지금까지의 세계 했던 것처럼 세계에 관심이 없어질 거다. 그렇죠. 미국은 세계에서 좀 발을 뺄 것이다. 석유가 필요가 없으니까. 네, 석유가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제가 책에서 이 사람 뭐라고 평가했냐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지만 약간 재수없는 미국인의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왜냐하면 스스로가 말을 한국 인터뷰할 때도 너무 확실하게 얘기해. 엄청 단언을 하고 그리고 엄청 미국의 우월하다는 거를 티를 팍팍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어서 우월함을 보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미국이 조건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그걸 엄청 강력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 빼곤 다 큰일 난 줄 알아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예시로 하나를 들었던 게 책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대부분이 오만한 저 미국인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전쟁이 나버린 거죠. 그 사람도 그것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도 지리적인 근거를 두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피터 자이안은 지리라는 그 조건을 좀 넓혀서 뭐 자원까지 포함을 해봤을 때 에너지와 지리 이 두 가지로
지금 세계 판도를 분석하는 책을 계속 써온 거거든요. 2018년부터. 딱 이 두 가지 축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국제 질서라는 걸 더 강하게 봤던 건데 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피터 자이언의 논리가 뭐였냐면 일단 대전제는 미국이 세계에서 손을 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느 날 미군 다 철수 이런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다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니까. 트럼프 때처럼. 트럼프 때처럼이라는 거죠.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질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미국인들 자체가 점점 그거에 대한 의지가 떨어질 거다. 맞아. 옛날에는 중동의 전쟁이 나면 우리 주요소의 값이 올랐는데 예.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시아파랑 수니파가 싸우든 말든이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인준도 안 해주고 이런 경향은 있겠지. 피터 자이언이 이게 엄청 빠르고 강하게 올 것이다 본 거예요. 내부적으로 석유가 나니까 그렇죠. 미국 내에서 석유가 나니까 굳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었어도 별로 신경 안 쓰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개입을 안 하는데 이 틈을 누가 치고 들어가냐면 러시아가 그러면 이 틈을 보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근데 미국이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뭐 빨리 저거를 먹어야겠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서 뭔가 중요한 그 기둥 밑단을 딱 뺐을 땐 무너지는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근데 가장 먼저 무너지는 포인트를 짚은 게 러시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침공한 이유도 지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팀 마샬 그 지리에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그런 저주라고 할까? 평평해서 평평해서 러시아. 괴로운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평해도 괴롭고 나 참. 근데 우리도 한번 평평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사실 힘들어. 그걸 조금 잠깐 한국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다 평해하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중국이 엄청나게 우리도 침공을 많이 했잖아요. 예. 네. 그럼 그렇죠. 어떻게 수천 년 역사 동안 한국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 지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북한 쪽이 다 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쳐들어오기가 사실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쳐들어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만약에 북쪽부터 여기 서울까지 다 평야였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중국이 그냥 밀고 들어오기 너무 좋은 구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고민한 게 우리의 고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사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조건을 생각해봤을 때 러시아는 여기선 뭐라고 단언하냐면 러시아는 망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에서 막 러시아가 망해간다 이렇게 쓰니까 이 사람을 고깝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논리는 뭐냐면 러시아는 2010년대 전후부터 인구도 줄고 있고 예. 인구 자체가 줄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수명이 엄청 짧아요. 특히 우리가 러시아인 하면 떠올리는 그 백인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인구가 엄청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보드카 많이 마시니까. 그쵸. 남자들은 보드카 마셔서 엄청 죽고 많이 마시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마시고 죽거든요. 러시아도 잘 아십니까? 러시아 출장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한국인치고는 상위 한 1% 되시지 않나 네, 싶네요. 러시아에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왔습니다. 거기도 워낙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생각하는 러시아 민족, 백인 러시아들은 더 빨리 소멸해 가고 있고 경제도 그 크림반도 쳐들어간 2014년 이후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쇠락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항상 그 고민을 한다 그랬잖아요. 국경 문제. 예. 근데 러시아가 가장 안전했던 게 소련 때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북유럽 대평원이 문제라고 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게 우크라이나 먹고 폴란드 먹고 그 독일과 국경 아주 짧거든요. 거기는 또 그 밑에 국경 그 산맥이 하나 지나갑니다. 지도로 보여드리겠지만 조그만 산맥. 예. 여기가 폭이 300km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국방력으로 여기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엔. 근데 지금은 코앞까지 다 밀렸잖아요. 근데 국력은 소련 때보다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은 지리적으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야. 피터 자이언이 해석할 때는. 야.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시시각각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표현이 뭐냐면 아이스하키 전략 중에 풀링 더 골리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골키퍼를 아이스하키는 골키퍼를 빼고 아무나 넣을 수 있거든요. 예. 골키퍼를 빼고 공격수를 넣을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지고 있을 때 한 1, 2분 남았을 때 이 전략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점 확률은 확 높아지지만 네. 득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전술을 썼다고. 전원 공격. 그렇죠. 전원 공격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야, 근데 그거 좀 이상하네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평평하긴 하지만 그 전제는 예전과 같은 때에는
평평하니까 누가 쳐들어올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거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인데 나토. 나토가 가까이 가고 왜냐면은 있으니까. 발트 3국이 지금 나토 동맹국이 나토 회원국인데 예. 발트 3국이 사실 지도를 놓고 봤을 땐 어.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평원 위에 선만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근데 여기가 나토의 회원국이란 말은 어. 여기에 나토군을 배치만 하면은 모스크바까지 그냥 밀고 들어온다. 밀고 들어갈 수가 들어올 있다는 수 있다.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쵸. 이 와중에 미국이 관심을 관심 조금 꺼가는 것 없어. 같아. 관심이 없네. 요때가 타이밍이다라고 들어왔다. 만약에 이때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발트 3국 같은 나토 형을 공격해도 과연 미국이 우리랑 핵전쟁을 할까? 그렇죠. 트럼프를 봤더니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면 나토가 와해되고 예. 미국이 또 발을 빼면 와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럽이 러시아랑 맞서야 되는데 유럽은 이렇게 막 병력도 뭐 없고 저 나라가 과연 발트 3국을 위해 전쟁을 할까?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이 허약한 유럽과 미국을 노리고 우크라이나를 칠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이 책에서 뭐라고 전망했냐면 우크라이나를 치기를 시작해서 폴란드, 발트 3국까지 다 점령을 하는 게 푸틴의 1차 목표일 것이다. 그 책 언제 썼다고요?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2018년에 미리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오독의 즐거움이 뭐라 하냐면 이것만 내가 기억을 읽었던 거 기억했으면 예. 침공할지 안 할지 내기할 때 침공한다에 내기를 했을 텐데 나중에 또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막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혔네. 끊임없이 오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구나. 모든 책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써도 의심을 계속해야 되는 그렇죠. 게 피터 자이안 앞에까지 다 맞은 거예요. 예. 근데 피터 자이안은 반만 맞춘 겁니다. 맞습니다. 쳐들어간다는 의지까지는 해석을 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점령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초창에 처음에도 다 그랬거든요. 많이 예상했죠. 근데 사실 현실이라는 건 참 이런 이론가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예. 사실은 원래 같았으면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는 이미 점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발트 3국을 쳐들어가나 마느냐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이게 장기화될 거라 봤는데 네. 생각지도 못하게 피터 자이언도 예상 못하게 우크라이나에서 고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에 거기까지 맞췄지만 군사의 영역까지는 전혀 못 맞췄다. 그러네. 거기서부터는 지리라는 전혀 다른 다른 영역이었던 거죠. 네.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근데 또 활용할 수 제가 그래서 이거 생각난다면 좀 활용했던 게 부분이 뭐냐면 쳐들어간 것까지는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러시아가 좀 공세를 하긴 했으니까 이게 그래도 빠르게 종전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장기화될 것이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길게 싸우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나갈 것이다 러시아가. 왜냐면은 너무 경제도 힘들고 이게 누가 봐도 지고 있는 전쟁을 왜 계속 하겠느냐 이런 합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피터 자이안의 관점을 봤을 때 피터 자이안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시작이고 이 판세는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은 계속 러시아는 이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유럽 와서 전쟁을 할 텐데 우리 네. 돈이 들더라도 이제는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 보니 네. 우리가 적어도 갈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멀리 가야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터를 계속 넓힐 것이다. 근데 그 트럼프 때는 확실히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 선 이후로는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러시아에 대한 뭐 달러 제재,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뭐 무기를 자꾸 공급한다든가 뭐 완전히 관심 없다고 보기에는 또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피터 자이안은 그 좀 극단적인 전망을 항상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수십조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러시아산 석유 끊기고 난리가 난 건 유럽이었지. 미국은 자기들 거 퍼가지고 자기들 거 저렴하게 쓰고 있거든요. 더 좋았죠. 그 유럽에다가 미국이 얼마나 많이 그렇죠. 팔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에너지도 문제 없고 경제도 문제 없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세상 정치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딱 그 오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팔자라는 거 다 맞췄어요.
유럽, 미국은 안전할 것이고 예. 유럽은 난리가 날 것이고 러시아는 쳐들어갈 것이다. 여기 맞췄는데 바이든의 이 결기 그리고 유럽이 생각보다 똘똘 뭉치는 이 변화는 이 부분에 대해까지는 맞추지 못한 거예요. 젤렌스키가 또 그렇게 잘 막을 줄 그쵸. 몰랐겠죠. 그러니까 질이라는 게 대충 이럴 것 같아만 있는 거지. 실제로 거기서 플레이하는 건 다 사람들인데 그때 그 사람들의 판단, 사회적인 분위기, 여론 이런 게 다 반영되겠죠. 그쵸. 사람이 다 팔자대로 안 사는 거랑 팔자대로 안 사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습니다. 뭐 밭을 뭐 가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밭이 어떤 거기다 비료를 주거나 네. 작물을 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것처럼 이거 보면서 근데 사실 또 국내에서 좀 약간 그래서 피터 자이안을 좀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피터 자이안이 뭐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엄청 좀 그래서 반론 같은 걸 하나 보고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런 건 엄청 딱 느껴지더라고. 아, 이 부분이 너무 막 말이 세고 해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게 딱 얘기했다. 아니 제가 예전에 그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예전에 그 성수동에 가면 이마트 본사가 있어요. 그 지금 이마트도 있고 이마트 본사로 쓰는 건물도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이마트에 조금 아는 임원분이 있어서 이마트 그 본사에 한번 올라가 가지고 성수동을 이렇게 딱 내려다 봤는데 굉장히 예전 일입니다. 근데 보고 딱 저한테 이 동네를 봐봐. 진짜 개발이 잘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진짜 그럴 것 같다. 길 건너편에 압구정이 딱 보이고 다리만 건너면. 근데 성수동 뭐 그때만 해도 성수동이 되게 낙후했거든요. 그렇죠. 그 중공업 지역이 공장들만 있고. 낙후했거든. 근데 야 여기 봐, 이 진짜 위치가 좋지 않니?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제가 그럴 것 같아 하고 까먹었어요. 그 이후로 성수동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는 거 보고 역시 지리의 힘은 대단하다. 일단 높은 데 자꾸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리의 힘을 알려면. 근데 참 이 땅을 보는 건 중요한 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가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도시계획 같은 거 하는 그 담당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이거 전문가 도시 이제 주택 전문가 개발 전문이었는데 그때가 지금 상암과 마곡이 개발되기 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상암과 마곡이 서울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암과 지금한테. 마곡이 상암과 왜? 마곡이 왜? 거기가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뻘밭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저기가 미래의 서울은 저기를 개발할 것이다 라는 게 너무 그때 당시에 상상을 못했던 건데 저기에 개발될 것이다 했을 때 난지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맞았던 거죠. 뭐 자기가 계획을 세우기도 했겠지만 거기가 정말 서울의 지금 엄청 중요한 위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리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했는데 근데 정말 한치가 근데 역시 다만충은 아닌 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중심은 상암이 될 것이고 마곡이 부도심이 될 것이다. 아, 핀트가 어긋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어긋난 거죠. 그럼 그렇죠. 그때는 방송국이 진짜 최고의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뭐 제조 이런 걸로 미디어 이게 진짜 끝내줄 줄 그쵸. 알았는데. 저기가 할리우드가 된다고 했던 건데 이제 완전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예. LG전자 들어가 있고 바이오 들어가 있는 마곡이 첨단 떴지. 산업지가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역시 팔자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공무원도 있어. 되게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지도를 딱 펴고 평양하고 서울하고 직선으로 딱 긋는 거예요.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면 평양하고 서울하고 도로가 생길 것이다. 요 사이에 있는 땅 사놔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었어요. 지도를 딱 펴놓고 자, 이 지리의 힘이다. 그거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책을 읽을 때 그래서 그대로 읽는 게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 똑똑하지만 존중하고 잘 읽어야 되겠지만 좀 만만하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돼. 네네. 그런 사례가 아닐까. 피터 자이안의 알겠습니다. 자신감 보면서. 피터 자이안. 야, 오늘 지리가 중요하다는 책은 하여튼 느낌은 확 드네요.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맞습니다. 책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네. 오독의 즐거움. 그렇습니다. 책을 사보면 저 책을 사보면 비판적으로 읽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최대한 꼬장꼬장하게 약간 인터뷰한 느낌으로 한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예. 근데 인터뷰는 좀 상대한테 너무 호의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고 재밌는데 좀 전반적으로 좀 책으로 책을 쓰면서도 그 책에 대해서 좀 워런 버핏에 대한 얘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잡초 얘기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다루기도 했지만 약간 그런 식의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했던 게
제가 알겠습니다. 예전에 논술 교육을 할 때 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고등학생들이 하잖아요. 예. 그럼 책에 대한 글 같은 거 써온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사피엔스, 총균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좋은 학군으로 학원을 가면 갈수록 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진짜 뭐 배운 거겠죠. 약간 정답이 다 있습니다, 확실히. 음. 근데 그런 경우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얘는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나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논술 평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엄청 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근데 그 친구는 느낌이 평소에도 확실히 모범생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앞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더 좀 모범생적이지 않게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안승찬 기자에게도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국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저 기자 어떻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작하죠? 예전에 논술 시험 예전에 기자들이 다 논술 시험을 봤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봅니까? 근데 논술 시험 제목이 차 산업에 대해서 쓰시오였어요. 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쓰라는 거잖아. 근데 그 제가 차 산업에 대해서 한 게 녹차 2차 산업인 줄 알고 혼자 녹차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높은 점수를 받았구나. 심사위원이 야 녹차는 쓴 놈 너밖에 없다. 그래서 야 인상적이어서 뽑아줬다. 뽑아줬어. 오독을 하셨네요. 그게 오독이네 진짜. 네, 와. 그것도 오독이라고 봤을 때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 중에 지금의 금융 제국을 일군 한국의 어떤 창업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대학 강연에서 했던 얘기가 세상은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그 사이로 생각보다 엄청 넓은 회색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성공을 하려면 거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예전에 헤지펀드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자가 만든 게 세계 최초 헤지펀드였다. 맞아. 공산주의자가 워낙 자본주의 삐딱하게 보니까 떼돈을 벌어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말씀하시는 차 산업에서 녹차 얘기를 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앞으로 회색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다. 무서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독의 즐거움 스페셜이었네. 남궁민 작가님이 쓴 생애 첫 책? 맞습니다. 제목에 좀 잘못 지은 사실 좀 안타까운 도와주셔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궁민 작가님 첫 책 축하드리고 저 오독의 즐거움은 많이 사보시고 거기 나온 또 난 정말 돈 쓰기 싫다 하는 분들도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책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쏙쏙 하나씩 이렇게 앞으로 빼먹어 볼까 합니다. 하여튼 남궁민 작가님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언더스탠딩은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